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신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세종사이버대에서 컴퓨터 AI 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 경희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작은 교회의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를 무사히 은퇴시켜드린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이제 이른바 목사 아들로 자라왔고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목사님으로 키울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매일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울부짖으신 걸 보면서 저건 내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귀한 자리에서 많은 또 목사님 분들과 또 이제 장로님들께 또 새로운 기술의 변화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빅데이터나 다양한 SNS 속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나 방송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황금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좀 IT나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올해 이 챗 GPT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오면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전문가의 영역이었다고 치면 최근에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송에서도 일반적인 경제나 IT 프로그램도 많이 부르시지만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같은 데서도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실은 제가 그 김미경 TV에서 강의를 요즘 종종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김미경 TV가 이제 원래는 이제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으시는 강의죠. 그래서 과연 저기서 챗GPT 강의를 하면 얼마나 들을까라는 게 솔직한 처음에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미경 쌤이 저한테 강의를 만들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3일 동안 밤마다 3시간씩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은 저녁 8시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왜 저녁 8시에 했느냐? 그때 돼야 남편 밥 주고 아기 재우고 강의를 들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놀라운 거는 내돈내산으로 강의료가 싸지 않아요. 한 사람당 20만 원씩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돈을 내고 누가 들으실까 했는데 지금까지 3회차 했거든요. 한 회차 할 때마다 한 500분씩 듣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들으시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주 놀랐고 이게 확실히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어쨌든 어머님들이 수업을 들으시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어머님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아마 이따가도 보니까 간단하게 챗GPT 사용하는 거 영상으로 준비된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꼭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께 챗GPT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챗GPT한테 뭘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챗GPT한테 초등학교 1학년 손자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쫙 얘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느껴서 그거를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60대 후반이 다 돼가시는데 이렇게 잘 쓰십니다. 여러분도 잘 쓸 수 있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댓글에 뭐가 올라오냐면 나는 70대 중반인데? 라고 이제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느 어머님께서 정말 그걸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끝나고. 이 수업을 왜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마워요? 이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내 아이에게 이제 평생에 말벗이 생겼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요. 얘는 새벽 2시에 얘기를 해도 대답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 깨가지고요. 야, 나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 이야기 들려줘. 다 얘기해 줍니다. 아들은 전화해도 안 받는데요. 챗GPT는 대답을 다 해줘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죄송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께 챗GPT를 소개해드리는 게 효도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얘는 또 뭐예요? 뭔가 우문의 현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할 때 얘가 멍청한 답변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는 이게 아주 전문가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대화하는 아주 편안한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모아서 좀 책을 하나 냈는데요. 책 제목이 좀 무섭죠. 인간이 지워진다라는 책인데 내용을 보면 결국 인간이 선명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을 더 냈는데 이건 이제 AI 2024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쓸 수 있는 AI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쓸 수 있는 뭐 이런 책들도 내게 됐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생성형 AI라는 게 우리 목회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어떤 식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 요청을 받고 나서 이걸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실은 기차에서 오면서 이것저것 지금 급하게 좀 만들어 왔어요. 있던 강의 자료를 좀 날리고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생성형 AI, 챗GPT가 기존에 있던 AI와 무엇이 다른가부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AI 하면 챗GPT 전에 제일 먼저 떠오르셨던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죠? 알파고 같은 AI는 얘가 뭘 해준 거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튜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AI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요? 얘가 수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 중에 나에게 맞을 만한 거, 그죠? 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추천해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AI가 산업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어떤 불량품을 확인하거나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구분하거나 아니면은 바둑이라고 쳤을 때 수많은 바둑의 기보를 갖고 그 다음에 둘 만한 내용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AI가 해줬던 거는 사람이 만든 컨텐츠나 사람이 만든 뭔가를 AI가 많이 공부를 해서 그거를 구분해주고 추천해주는 게 AI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생성형 AI는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 생성형 AI는 직접 얘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I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뭔가를 얘가 구분해주고 추천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생성형 AI는 얘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만들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챗 GPT 화면이거든요. 챗 GPT 화면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구구절절히 어떤 걸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아수겁도 마찬가지예요. 구구절절히 쓰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검색이라고 하면 한 줄만 생각하시잖아요. 단어 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한테는 구구절절히 쓰면 됩니다. 어느 정도 구구절절히 쓰면 되냐면 이 정도까지 구구절절히 쓰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한테 역할을 줘요. 지금부터 너는 30년 이상 목회를 해온 대한민국의 유명 목사님이야. 너는 성도들에게 사력 있고 위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기로 유명해. 또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잃지 말라는 설교의 메시지를 잘 전하기도 해. 그리고 또 너는 유명 베스트 작가야. 대단하죠?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 지금부터 너의 설교 내용을 모아서 책을 쓰려고 해. 그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 책의 또 핵심 타겟도 얘기해줘요. 책 핵심 타겟은 대한민국 50대와 60대 여성이야. 그 다음에 얘한테 뭐라고 그래요? 책 목차부터 만들어줄래? 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제목도 뽑아주고 책 내용을 담은 핵심 문구도 하나 뽑아줘 까지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 다 기억이나 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만하세요 이러겠죠. 얘한테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가 내용을 뽑아줍니다. 어떻게 뽑아주냐 한번 볼게요. 얘한테 시키면 이렇게 호로록 뽑아줍니다.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호로록 하고 뭘 뽑죠. 그죠? 뭘 막 뽑습니다. 그죠? 막 뽑아요. 네, 막 이렇게 뽑고 핵심 문구까지 막 뽑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뽑았는지 정리했어요, 제가. 얘가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아까 제가 준 엄청 복잡한 내용을 갖고 뭐라고 그래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안식이래요. 서문은 믿음의 여정 시작하기, 책의 목적과 목표래요. 1장 하나님의 사랑과의 크기와 길이, 2장 어려움 속에서의 믿음 강화, 3장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4장 하나님의 눈을 향한 삶, 5장 신앙을 통한 어려움 극복 사례들, 6장 나의 믿음 이야기, 그 다음 맺은 말, 부록, 매일 기도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일상적인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믿음 유지. 그 다음에 핵심 문구를 얘가 뭐라 뽑았냐면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볼 때 작고 우리의 믿음은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등 빛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향해 걸어갑시다 라고 목차를 만들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목사님들 많으신데, 그죠? 책 목차를 이렇게 쓴다. 투르륵 쓰라고 하면 써질까요? 잘 안 써지죠. 근데 이렇게 목차만 쓰고 끝나지 않죠. 책 본문을 또 써야 되잖아요. 본문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세요? 얘가 쓴 목차를 잘 봐요. 그러다가 얘가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만들었잖아요. 그 소제목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히 써줍니다. 뭐라고 써냐면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걸 긁어요. 긁은 다음에 여기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순간 관련 내용을, 그죠? 제가 글로 써달라고 시켜요. 글로 써줄래? 최대한 길게 써주고, 그죠? 편안하게 잘 읽힐 수 있게 써줘. 그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예시를 함께, 그죠?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시킵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론이라고 하면서 쭉 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때로는 바쁘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엇보다는 어쩌고저쩌고 우리의 믿음과 성장은 종종 경험을 통해 쫙 이렇게 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렇게 썼어요. 엄청 길죠? 우리의 삶은 때로는 바쁘고, 그럼 또 중간에 보면 고린도전서도 막 인용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쓰죠. 자, 꽤 괜찮은 큐티 내용 같은 게 나왔죠. 자, 이걸 큐티 내용을 하는데 이것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 다음 얘한테 어떻게 시키느냐, 이건 이제 유료 버전인데 GPT-4한테 난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래의 내용을 글과 함께 책에 들어가면 좋을 만한 사파를 그려줘 라고 시킨 다음에 아까 얘가 만든 글 있잖아요. 그 글을 그대로 붙여요. GPT한테. 그 다음에 실행을 누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림을 이렇게 4개를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는 사파들은 제시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들입니다. 각 이미지는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저는 봤는데 괜찮긴 한데 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한테 다시 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린 이미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줘. 카툰 스타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시키거든요. 얘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립니다. 카툰 스타일로 그려진 사파가 나왔습니다. 바쁜 도시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챗GPT가 쓴 겁니다. 사랑의 빛을 나누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십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좋아요 한번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내용들 쫙 정리해서 카톡 메시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큐티 메시지를 마음껏 만들어서, 요 이미지 제가 2장 만들었어요. 그거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만듭니다. 이렇게 제가 뭐 할까 생각하고 서울에서 오는 동안에 이렇게 한 30분 만에 후딱 다 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시간은 10분, 15분이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게 챗GPT예요. 이게 생성형 AI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처럼 뭔가 멀리 있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 누구나 툭 들어와서 공짜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한 달에 2만 원이면 저렇게 씁니다. 누구나 저런 걸 쓸 수 있어요. 누구나 냉정하게 말하면 비스무리한 설교 원고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GPT라는 게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서 만들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여러 가지 검색에서,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어를 예를 들면 성경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동 완성으로 뭐 성경 통독 영상, 뭐 성경 설교 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성경과 관련돼서 많이 검색한 내용들을 얘가 빅데이터로 갖고 있다가 네가 이런 걸 검색할 것 같아 라는 거를 이렇게 추천 검색어로 띄워주는 거예요. 챗GPT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거의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내가 쓴 문장에 다음에 나올 만한 단어들을 계속 이으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뭘까요? 국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이걸 보신 거죠. 그죠? 명성황후를 보신 분들은 국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요즘에 워낙 한류가 유행이죠. 한류가 유행이라서 K-팝을 너무 좋아하는 미국 10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한국어를 엄청 잘해요. 근데 한국어를 모두 다 BTS 영상을 보면서 배워냅니다.
그래서 얘는 유튜브에 있는 BTS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꽤 잘해요. 근데 얘가 갑자기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한국어 시험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1번 왕이다, 2번 국모다, 3번 여왕이다, 4번 BTS다. 뭘 찍을까요? 그죠? BTS를 찍을 확률이 높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1번부터 1, 2, 3, 4가 다 뭐예요? 답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문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BTS를 얘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를 이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는 미리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는 기계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우와, 창의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 AI에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인화의 영역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챗GPT 같은 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통계학적 앵무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가 앵무새가 말은 따라하지만 얘가 그러면 사람의 대화를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얘 그림을 그리긴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이 예술 작품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특징을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다음에 나누는 단어가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녀석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걸 활용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AI. 주님 AI는 뭘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20대에 있는 청년이 실제 만든 서비스고요.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처음엔 이름이 주님 AI였다가 너무 좀 이슈가 돼서 이름을 초원 AI로 바꿨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얘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오늘 수십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AI와 종교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이, 제가 떨려서 계속 오타를 치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야기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시켜요. 그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면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래요. 그래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내기를 눌러요. 그럼 말씀을 기다린대요. 원래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답변이 도착했답니다. 봐보겠습니다. 확인하기.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갑자기 줘요. 그러더니 질문에 대해서 자,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교 문구처럼 써줍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하면은 긴장되실 겁니다. 지하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명확하게 진솔하게, 또 청중과 목사님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또 성경의 해설도 쓰고 마지막에 기도문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수십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발표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 AI만 있을까요? 스님 AI도 있습니다. 스님 AI한테 똑같이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타겟을 바꿔서, 자, 이번에 뭐라고 그럴게요? 오늘 수십 명의 스님들 앞에서, 그죠? AI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그죠?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죠? 자, 떨리는 마음을, 자, 가득, 그죠? 한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라도 또 똑같이 물어봐요. 이것도 이제 getGPT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학생이 8만 대장경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챗GPT한테 추가적으로 학습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님 AI라고 검색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금강경을 가져옵니다. 금강경 1권. 모든 법은 공아니라. 공하여 공이 아니고, 뭐 일체의 법은 실상이 없으며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하고 소멸하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뭐래요? 공하여 마음의 작용일 뿐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그대로 있는 대로 마음가짐으로서 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질문에 주님 AI와 스님 AI의 관점이 다르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데이터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진짜 신앙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참 되게 애매한 거죠. 이거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맞춤형 컨텐츠거든요. 근데 맞춤형 컨텐츠가 맞춤형 말씀으로 20대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예를 들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기 힘든 것들을 얘한테 물어보기 시작한다.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목사님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질문을 하면 비스무리하게 말씀하고 기도 문구하고 멘트를 막 줘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정도 수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단순히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걸 이른바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요. 이게 뭐냐면 GPT-4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냥 제가 그 자전거 있죠. 자전거 사진을 올려요. 왜 올렸느냐? 실은 저는 자전거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자전거 시트를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GPT야 알려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GPT가 영어로 이거 이제 외국사라서 영어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안장을 낮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레버를 풀거나 아니면 볼트를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자전거가 레버식이 있고 볼트식이 있죠. 근데 얘가 멀리서 사진을 보니까 이 GPT도 이게 레버식인지 볼트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부분만 두 번째 사진인데 확대를 해서 여기만 보여줘요. 여기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핸드폰으로 쳐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얘한테 세 번째 화면인데 이거 레버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GPT가 이거 레버 아니야. 이거 볼트야. 라고 이걸 보고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볼트인데 너 이걸 하려면 렌치가 있어야 돼. 렌치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렌치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자전거 설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공구통을 또 찍어서 올려요. 그 다음에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GPT한테 야 이거 설명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공구통인데 여기에 있는 걸로 나 이거 고칠 수 있어? 라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래요? 너 돼. 여기 보면은 도구통 중에 왼쪽 부분에 툴박스에 보면은 드월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 중에 네가 보면은 4mm짜리 Allen 키를 쓰면 돼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까지 얘가 사진 좋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쓸 땐 조심해야 돼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깔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2,000원 내면. 그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요. 이건 뭐 한 거냐면요, 얘한테 개발자의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저게 뭐냐면 이메일을 넣고 이름 넣은 다음에 나이를 물어보는데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사이트에 들어오게 하고 18세 미만이면 사이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린 다음에 사진을 찍고 제가 아까 GPT한테 한 것처럼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지금부터 아주 전문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자야. 자, 내가 찍은 사진을 갖고 네가 코딩을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언어를 얘가 이 사진 보고 짜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해본 겁니다. 제 핸드폰으로 그냥 뭘 할까 하다가 저희 집에 제 모니터 위에 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캠에다가 찍고 이거 뭐야? 이거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GPT가 이거 웹캠인 것 같습니다. 웹캠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제가 광고 문구 뽑아볼게요 라고 해서 얘가 뭐라고 뽑습니까? 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최고의 웹캠으로 완벽한 화질을 경험하세요 라고 뽑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웹캠 판다고 할 때 저 정도의 아이디어 내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간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좀 민망하니까 얘한테 한번 시켜봅니다. 자, 와이프가 고생한다고 준비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울리는 글과 해시태그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내 와이프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해. 하트. 고생한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식사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피자나 감자튀김을 글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주죠. 저런 센스도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피자랑 감자를 올렸는데 그 얘기도 안 썼잖아요. 그냥 해시태그로 와이프 덕분에 쓴 거죠. 하지만 차마 제가 민망해서 저걸 인스타에는 못 올렸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거나 어려운 그래프들 있잖아요. 찍어서 올리면 돼요. 이 그래프를 찍어서 올린 다음에 얘한테 설명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프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또 넘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좀 틀린 것들도 고쳐줬더니 얘가 쫙 정리를 해줘서 이게 뭐 한 거냐면 초록색이 무선전화 사용 시간이고 파란색이 유선전화 사용 시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유선전화의 사용 시간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무선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통신 습관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을 저 그래프 하나 줬는데 지가 해요. 그리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재미있는 아니면 되게 놀라운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GPT 앱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챗 GPT, GPT-4에 있는 기능입니다. 얘가 이제 음성을 알아먹어요. 근데 음성을 알아먹는데 언어를 가리지 않고 음성을 알아먹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GPT-4에 헤드폰 모양이 있거든요. 헤드폰 모양을 눌러요.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대면서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연결하고 있고요. 커넥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시연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죠? 다시 커넥팅 페일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GPT-4한테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얘한테 영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본어를 얘기하거나 중국어를 얘기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니까 그것보다 또 놀라운 걸 또 하나 보여드리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얘기하면서 영어로 뭔가를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한국어로 얘기하면서 일본어로 얘기해달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언어를 막 바꿔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영어 선생님 같이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따 Q&A 때 되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언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요즘에 놀라는 기술이 이건데요. 언어의 장벽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다는 게 뭡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국어를 잘하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영어나 일본어 이런 거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한국어로 실제 내 몸이 못 가거나 영상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몇만 원만 투자하면 이런 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헤이젠이라고 하는 앱인데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냥 제 영상을 아이폰으로 한 3분 정도 찍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서비스에 올려놓은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 저는 김딕션 교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어떤 아바타에 대한 얘기를 써요. 텍스트로. 그 다음에 실행을 딱 누르면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 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이거 제가 내는 거 미래는 아니에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인간이 지워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언어를 바꿉니다. こんにちは。私はキム・ドクジン教授です。今日は私のアバターである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人工知能は急速に私たちの生活に浸透しています。人間と AI は共存できる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 AI가人間にくっつけ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와일라이하 시마티마스. 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Kim.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fait une présentation en mon nom. L'intelligence artificielle s'infiltre rapidement dans nos vies. Les humains et l'IA peuvent-ils coexister? Hello, I'm Professor Dukji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ction Kim, is presenting on my behal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pidly infiltrating our lives. Can humans and AI coexist, or will AI replace humans? The future has begun. 마지막 大家 중국어. 好，我是金的曾教授。今天我的化身 Diction Kim 教授将代表我发表演讲。人工智能正在迅速渗透我们的生活。人类和人工智能能否共存，还是人工智能将取代人类？未来已经开始。 어떠십니까? 여기 나오는 게 하나도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3분 정도 제가 그냥 화면에다가 안녕하세요. 저 김덕진 교수인데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 목소리하고 제스처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툴에다가 넣고 한 30분 정도 렌더링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한국어를 넣으면 얘가 한국어로 입을 맞춰주죠. 영어도 제가 쓴 거 아니죠. 번역기 돌린 거죠. 번역기 돌려서 영어 넣으면 저렇게 나오고요. 일본어도 저 하나도 못합니다. 일본어 제가 저렇게 하면 내가 일본어를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거를 저도 되게 오래 보고 있었어요. 그죠? 야, 톤도 저렇게 돼? 일본어를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거 다 만드는데 한 2시간 안 걸렸고요. 실제로 렌더링 한 다음에 저거 하나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되고요. 저거 30초짜리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듭니다. 1,000원. 예. 그럼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유튜브 여러분들 아시죠? 유튜브의 언어의 장벽이 내년에 깨집니다. 수많은 이미 연구 단계에 들어갔고 이미 몇 명 테스트가 하고 있는데요. 외국 유튜버들이 외국 거라서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 입모양으로 한국어로 말하는 기술이 지금 구글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내년 되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 있는 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국어로 얘기하고 혹은 우리가 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일본어, 중국어로 막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요. 라디오 팟캐스트도 지금 내년이면 다 풀려요. 자, 이 참 신기한 시대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1년 안에 됐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예. 생성형 AI라는 게 챗GPT 여러분들 작년에 말해 들으셨잖아요. 1년 안에 이런 기술의 변화가 다 왔습니다. 바벨탑 떠오르시죠? 이거 바벨탑 인간이 다시 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로 막 요즘 많이 들어요.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시대가 인간이 지워질까요? 선명할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노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렇게 작가들 같은 경우가 파업을 엄청 오래 하다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AI가 이렇게 자기네 작가 내용 학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설교 내용 학습해가지고 저 사람의 설교 스타일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배우들. 아까 보시면 한 번 학습시켜 놓으면 내가 원할 때 단어 맘대로 쓰면 광고에 막 출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협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되니까 죽은 성우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목소리로 영상을 다시 찍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 이미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온전한 데만 쓰이지 않죠. 가짜뉴스 만드는 거 너무 쉽습니다. 톰 행크스도 당했어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치과 광고에 나오고 내가 갑자기 다이어트 광고에 나와서 저 약이 다이어트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미 AI는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스며들고 있고요. 그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이러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냉정하지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교의 미래, 노동의 미래, 개발의 미래, 창의성의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지어진다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 얘기만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아들로 계속 자라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교회와 교회 생활, 신앙과 신앙생활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과 모이는 것은 다르는데 결국에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공동체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을 기지는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얘가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닌데 왜 종교계에선 두려워하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런 생성형 AI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 이건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든 천주교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이 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마치 이거는 조금 극도로 비유를 하면 인쇄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성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이제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었던 그런 변화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통계학적 앵무새예요. AI를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그럼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관점인데 성도들이 지금 원하고 성도들이 듣는 것이 종교의 진리일까? 아니면 맞춤형 설교일까? 라는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지금 이제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일까? 위로와 편함을 추구하는 것일까? 근데 위로와 편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맞춤형으로 다 해주거든요. 멘트를 엄청 잘 써줘요. 거기다 목소리도 다 해줘요. 얘기도 해줘요. 그렇다면 과연 위로와 편함을 주는 종교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원래 종교가 갖는 진리의 근원에 대한 특히나 기독교가 갖는 어떻게 보면 배척당할 정도의 그 진리의 추구가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설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의 관점이 진리의 추구인가? 아니면 위로와 편함을 주는 것일까? 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얻는 두려움이나 써보면서 느끼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약간 좀 여담인데 이제 실제로 기술에서 극도의 기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로 로봇이 사람처럼 되는 이른바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대한 고민들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포스트 휴먼이든 생성형 AI가 진짜 로봇처럼 되려면
고통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고통을 느끼는 거는 공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로봇이 정말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고통의 방식이 사람과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정말로 메타인지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로봇이 아니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이러한 기술학자들의 좀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AI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교의 좀 이야기에 좀 발제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챗GPT가 뭔가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을 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겠죠. 그럼 좋은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게 인간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인공지능에 던져줄 좋은 질문을 해주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좀 근원적인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학교에서 죽어라 답만 배우는 수업을 하고 있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창의적이고 필요한 질문자가 되어야지만 생존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챗GPT 2만 얼마면 되는 시대예요. 나중엔 비싸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써봐야 돼요. 왜 써봐야 되느냐? 해보니까 되던데요? 라는 걸 익혀야 되는 시기입니다. 시도해보고 방법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창작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AI와 대화하면서 내가 어려운 것들, 내가 막히는 것들, 예를 들면 설교자가 정말로 내가 단단한 어떠한 나의 마음을 갖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치면 오히려 내가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 설교를 만드는 때에 내 옆에 누군가 내가 얘기를 하면 농담 따먹기라도 할 수 있는 챗GPT 같은 녀석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연구할 때 이제 혼자서 심심하면 괜히 얘한테 생뚱맞게 야 내가 이럴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뭐 이렇게 내용을 막 던져주면서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런 시대에 AI의 창의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창의력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일단 인간의 언어로 치면 세상의 언어로 치면 줏대라고 생각합니다. 줏대라는 게 자기의 처지와 생각을 꿋꿋하게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죠. 이게 뭐예요?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는 내가 질문 주면 답변을 다 하고 이것저것 이미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AI가 저희한테 주인님 그럼 그중에서 제가 뭘 선택하면 될까요? 선택은 당신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 결국 그 선택의 권한도 AI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네가 추천해서 해봐 라고 하면은 그럼 인간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랜덤으로 등장할 때 생산물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떤 나만의 가치관이나 고유의 생각을 얼마나 유지하고 밀어붙이고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의라는 게 결국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내는 건데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움이라는 건 결국에는 새로운 관계없는 것들을 잇는 이런 것들이 창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럼 이게 과연 세상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면 뭘까? 전 이게 진짜 비전과 미션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스타트업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영감, 비전, 미션. 기업의 비전이 뭐냐? 스타트업의 미션이 뭐냐? 네가 가지는 개인의 영감이 뭐냐? 라는 얘기를 밖에서 해요. 왜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언어를 배우고 크리스찬의 생활인 묵상하고 소모임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오히려 AI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얘기를 더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Humans are hooked, machines are learning이라는 멘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낚이고 그죠? 기계는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 우리가 많이 보시죠? 실제로 얘는 멍하니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더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계처럼 더 멍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보색에 추월당하고 싶지 않다면 인간 스스로 보처럼 행동하는 걸 멈추고 오히려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우리 교수님 이제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잠깐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께 네. 저는 사실 이게 설교 원고까지 이게 그냥 출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주님과의 우리 교제나 또 우리의 깊은 어떤 기도의 영성 이런 것들은 사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오늘 강의를 하신 입장에서 이 AI가 혹은 또 이런 새로운 봇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인간만의 영역, 네. 그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을 연결하는 능력. 실제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커넥팅 더 닷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건 별거 아니다. 이 세상에 떠다니는 수많은 것들의 우연한 것들이 관계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AI는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거냐면 그 검은 하늘에 그냥 점 같은 걸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은 별자리라는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AI가 별자리라는 걸 생각하거나 개념화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개념화를 하고 그걸 흉내내보라고는 시킬 수 있지만 처음에 그것을 개념화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가지고 AI가 주는 수많은 현상들을 엮어내는 것.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 만으로 계속 자라오면서 사회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성과 진심이죠. 왜 진심이 중요하고 전달이 될까요? 굳이 우리가 AI가 설교를 써주지 않더라도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워낙 예전에 잘 나갔던 목사님들 아니면 아주 크게 목회를 하셨던 그냥 예시로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도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문을 그대로 제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읽는다고 그만큼 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이 설교 원고는 껍데기고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과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쓰는 그 강대상의 힘이라는 건 그거는 AI나 로봇이 못 따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어떤 겉가지일 뿐이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성을 갖고 얼마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진액을 짜내듯이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설교, 그리고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성령의 임재, 이거는 AI보다 더 발달된 어떤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흉내낼 수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AI의 영역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게 좀 악용될 수도 있겠다. 여러 경우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고 또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 대담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도 이제 목회자들이 좀 많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목회자 관점에서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일단은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뒤로 가서 TV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뭔가 기술이 변했을 때 이걸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선교의 도구도 될 수 있고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고 정말 많은 걸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래 있지 않은 나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가짜 정보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특성상 내가 보는 것들만 계속 파고 들어가게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자동 추천 기능을 쓰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검색을 하면서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하거나 혹은 세상을 볼 때 유튜브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와 함께 오히려 신문이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생각들을 보는 걸 오히려 훈련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런 것처럼
AI도 오늘 같은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야, 얘가 저기까지 되네? 여기까지 되네? 이런 것도 되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조건 뭐 방송에서 나오고 뭐 한다고 참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서 비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그냥 그게 맞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정책적이나 기술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좀 커버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이 AI나 이런 GPT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렇게 추적하고 있다는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떨 때 좀 이상하다,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제 역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알고리즘 상에서의 나의 영적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알고리즘도 그런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질문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AI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직업, 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부분 이게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조속한 시간 안에 대체될 만한 것들, 그런 직업들이 있으면 좀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뭐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실직자로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 사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우리 교수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아주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AI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절대값이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뭐 방송 얘기를 했지만 방송 대본을 쓸 때 5명이 필요한 게 2명이면 되는 시대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럼 그 2명이 나머지 3명의 일을 대체하는 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AI를 쓴다라고 하면은 컴퓨터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든 코딩을 하죠. 그럼 기존에는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인간이 컴퓨터와 컴퓨터의 언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를 하면 컴퓨터도 인간의 언어로 답변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 원래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왜냐하면 그 업에 전문성이 있고 그 업을 잘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시킬 때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요즘 뭐 세대도 많이 바뀌니까 뭐 야근시키기도 어렵고 막 새벽에도 어렵잖아요. 얘는 키면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오더를 잘 주고 명확하게 해주고 내 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AI를 잘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가치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거나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AI를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 첫 번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신입사원들 다 죽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AI가 모두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뭘 만들고 있냐면, 회사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로 치면 뭐 특정 교파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하나의 어떠한 정리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데이터에 예를 들면 그 교파의 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한 30년 이상 뭐 장로님 생활을 하시고 이 역사를 아는 몇 명만 알 만한 지식을 누구나 검색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캐내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가 분명히 살아남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얘기로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기업들이 얻은 것들을 누구에게 분배돼야 되는 이런 것들은 좀 필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느낄 때,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변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참 늦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더 그 주님과의 어떤 긴밀한 교제, 그 영성,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더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설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려볼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저쪽에 계시는 우리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이 먼저 좀 질문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문화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를 맡고 있는 정윤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첨단의 수준 높은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오는데 제6회 성시아 포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오늘은 확실했기 때문에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구글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지 해가지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날짜로 인공지능 행사가 대전시에 있는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이고 연락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이 나왔는데 충무교회, 대전 충무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무교회를 찍었더니 저쪽 대전역 그쪽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그랬더니 그런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간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오느라고 20분 지각했습니다. 10분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요. 다만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편리하고 좋긴 한데 오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영어로 어떤 불어로 목사님의 설교를 강의할 때 한국말로 듣는 건 좋은데 만약에 영성도 없고 진실도 없는 AI가 잘못된 설교를 전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초교단적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플랜이 없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챗GPT한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대전에 있는 가장 맛있는 라면집 추천해줘. 그럼 얘가 대전 라멘 이럴 거예요. 없는 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언어 모델을 활용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나 구글에서 나오는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검색용이 아닙니다. 걔는 검색이 원래 잘 안 되는 애예요. 걔는 말을 잘 만들어내고 지금 전도사님 말씀 주신 거를 네이버에서 여러분 네이버 큐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검색에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검색용은 네이버 큐 같은 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챗 GPT만 들었지만 내년에는 정말 다양한 언어 모델과 기능들과 메뉴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전문성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언어들이 나오는 거는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의 모든 전문가 협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실제로 3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신 분이 자기가 급하게 지금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하는 판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판례를 찾아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얘가 판례를 잘 찾아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던 판례였던 거예요. 근데 없던 판례였는데 30년 경력의 변호사분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셔야 될 거는 AI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차라리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AI는 언제나 틀린다. 그럼 AI가 뭐가 좋느냐? 그래서 AI는 초안 생성기입니다. 초안을 만드는 거고요. 고치고 검증하는 건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챗GPT 같은 걸
전문가나 그 영역을 잘 하시는 분이 써야 좋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한 분 손 들어주셨던 아까 여기 가운데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성수야운동본부 부회장 이재선 목사고요. 현재 목회도 하고 있지만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이겠죠. 성령 임재가 없는 설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해보니까 설교가 그냥 쫙 나와요. 그거 갖고 얘기하면 아까 앵무새 같은 얘기밖에 안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윤리적인 문제하고 양심적인 문제를 한번 접근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요약해서 이제 칼럼 형식으로 이렇게 신문에다 이렇게 게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책을 한 권을 읽은 다음에 제가 인공지능에다 물었습니다. 요 책의 요약을 좀 해줘. 내가 궁금해. 느낀 점, 이렇게 어떻게든 비전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고 소망의 메시지 좀 알려줘 해서 그 책을 요약을 했어요. 그걸 갖고 내가 신문에 게재를 한다거나 또는 학문을 연구하다가 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AI에게 계속 물어가지고 내용들을 쭉 해서 논문에다 그걸 내가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내 걸로 인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나 표절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정말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네, 중요한 포인트 주셨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막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카피킬러나 막는데요, 안 되고요. 지금은 결국 양심에 의존하는 게 냉정한 상황이고요. 기술이 있어봤자 또 뚫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연구자의 역할이고, 결국 그렇다면 내가 그런 복제된 거를 뛰어넘는 나만의 지식을 갖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래서 이런 지식에 대한 변화들도 근원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사용할까. 그러면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우리 목사님의 질문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영성, 그게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김덕진 교수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